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이 성사됐습니다. 아직 서명 단계라 실제 발효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조만간 우리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RCEP은 8년이라는 긴 논의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문제가 그렇습니다. RCEP은 그 탄생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동반했죠. 앞으로도 꾸준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RCEP의 경제적 영향과 국제정치적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중일을 포함해서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RCEP이 서명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FTA라고 불리는데 막판에 인도가 빠진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큰 규모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인도가 빠지긴 했지만 그 15개국 인구를 합치면 지금 22억 6천만 명으로서 이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규모도 지금 GDP 규모도 이제 26조 3천억. 그다음 무역 규모는 5조 4천억 이렇게 달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전 세계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의 이제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역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그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든가 미국이나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쪽에 이제 FTA보다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2배 정도 이렇게 많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8년간이나 지금 이제 20개 챕터의 분야에서 이제 광범위한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관세 자율화 정도인데 네. 지금 최대 이제 95.5% 로서 이제 한 아세안이 이제 89.4% 정도 되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제 CPTPP나 그러면 이제 한미 FTA 이 수준보다는 지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체결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유통 물류 이런 것도 이제 한 아세안보다도 이제 확대됨으로써 이제 한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나 그 아세안에서 이제 한류에 대해서 베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이제 원산지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수준이나 통관 절차들이 이제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름도 좀 달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통일됐기 때문에 수출에 상당히 이제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내수 시장을 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수 산업들의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될 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몇 가지 산업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산업별로 좀 자세하게 뜯어서 RCEP의 영향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크게 수혜 산업으로 꼽히는 게 역시 제조업 계열들의 회사인데요. 철강이랑 자동차를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뭐 그동안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있던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FTA로 인해서 이런 관세가 철폐가 되면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동차 부품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최고 한 40%까지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는 예. 상태고, 그다음 필리핀이나 태국 등은 뭐 10% 이 정도 이렇게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철폐되면 이쪽 나라들 아시안 지역으로도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할 거고, 특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RCEP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부품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수출할 때 관세가 이제 철폐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이제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거의 뭐 최고 한 20%까 철강판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관세가 부과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철폐가 되면
철강 수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대부분이 현대기아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탈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전기전자 제품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제품들이 뭐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뭐 품질 같은 것들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세안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일본도 그렇고요. 관세가 좀 심하다고 해서 전기전자 제품이 힘을 못 쓴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여기도 아마 좀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전자 제품도 이제 관세가 높은 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출에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EU 등 이제 이런 역외 국가의 이제 기업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나라에 비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역내에서는 일본 기업이라든가 중국 기업과의 이제 누가 더 이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근데 경쟁이 상당히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이제 예로 들어 보면 중국이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보다 지금 일본 전기전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1%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철폐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이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두고는 일본한테 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 좋은 산업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유무역 협정 FTA 같은 이야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산업으로 나오는 게 바로 농수산업이죠. 이번에도 역시나 좀 농수산업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민감한 품목을 배제하기는 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 같은 것들을 배제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이죠. 이제 뭐 모든 나라들이 이제 농수산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한 상황이니까 일부 품목이라도 이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품목 쌀이라든가 그 마늘 이런 것들이 제외됐고 또 수입액이 많았던 이제 바나나 뭐 이런 이제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고 또 오히려 또 이제 소주라든가 막걸리 이런 것들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되면 이런 이제 분야에 이제 수출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도 이제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민간 품목이 제외되고 일부 품목은 피해를 보지만 일부 품목은 또 수혜를 받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미 FTA나 이럴 때와 같이 농업 분야나 수산 분야 이런 분야에서 큰 타격은 이번에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뭐 다소 비쌌던 열대 과일이나 뭐 술 같은 것들이 싸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에는 국가별로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이 정도가 아마 좀 중요한 3개국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뭐 애초에 RCEP 초기 논의를 했을 때부터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지금 분석에 의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거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RCEP 급진전하면서 타결이 된 데는 정치적 이유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 미국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제대로 대처를 이제 못했고 중국 그 고립화 정책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이런 국내 이제 비판이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수와 수출을 쌍순환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분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있었는데 대외적인 분야에서는 정책이 없었다 이런 이제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RCEP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비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지금 자랑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면 그
그 세계 최대 무역을 이제 이끌었다는 중국 정부 이런 이제 자부심도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호주가 이렇게 참여한 데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내외적으로 이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RCEP에 일본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본과 첫 FTA가 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쌓여 있었던 일본과의 뭐 관세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철폐가 될 텐데 한일 간에 이제까지 없었던 자유무역 협정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누가 더 이익을 볼 것인가도 사실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그 일본이 더 큰 수혜를 볼 거로 예상이, 한일 관계만 봤을 때 예. 이제 일본이 더 큰 수혜를 볼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손해는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1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FTA를 안 맺은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맺은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요 품목,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 거의 무관세에 가깝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 반면에 네. 이제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철폐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상당히 우리나라로 대한국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 그러니까 수입액은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하는데, 이런 무역 수지가 이제 확대될 거,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하고의 이제 사실 FTA 협정을 맺는 것을 이제 꺼려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제 RCEP에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민간 품목들이 대부분이 좀 유예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철폐한다든가 아니면 비선형적으로 갑자기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지하는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런 과거의 우려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품목들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수입품이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거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이제 손해는 아니다, 이 RCEP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득을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수 중심 기업들, 뭐 전혀 이번 RCEP과 상관이 없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피해를 받는 업종, 뭐 앞서 말했던 농수산 업종이나 뭐 다른 업종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래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RCEP이 시작되고 나서 국내 산업들을 어떻게 다독이고 또 수혜를 받는 산업들은 또 어떻게 더 부흥시킬 것이냐, 이게 아마 정부의 역할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이게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사실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RCEP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거고, 앞으로 미국이 주도로 이제 어떤 CPTPP라든가 TPP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내수 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결코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노동 개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보다는 이제 외국 기업에 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역차별을 가져오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이런 내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RCEP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발효가 된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